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제 선거 29일 전입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추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 추세가 여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론과 견제론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그래프와 일종의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승을 하면서 지원론도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선거 30일 전 민주당은 지금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달리 아직은 국민의힘이 열세인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민주당은 점점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곧 골든 크로스를 보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제 제가 MBC에서도 말을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질려야 질 수 없는 총선에서 느닷없는 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인데 엉뚱하게 고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경과된 뒤에 선거를 하는 것으로 문자가 들어 중간평가입니다. 왜 미국은 2년마다 하원 의원 선거를 하니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정확히 중간에 선거를 하면 하죠. 그래서 중간평가라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중간평가는 당연히 야당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게다가 이 승패를 가르는 선거의 승부처는 대부분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에 휘말렸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임 문재인이 재정을 다 달틀어 빈 곳간으로 만드는 바람에 정부는 재정으로 고물가 부분을 흡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가령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 정부가 비충의를 풀면서 그 유가의 일부분을 재정으로 흡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물가로 휘청이는 민생으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할 위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채소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과일값은 얼마나 천정부지로 오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재명은 사상 최대 똥볼을 차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옥죄던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될 요량으로 이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른바 명당으로 바꾼다 하는 플랜을 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공천 기준으로 친명을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 나온 지가 정확히 한 40일 됐죠. 1월 말부터 등장을 했어요 말입니다. 이 비명횡사는 우리 정치판에서 최대 검색량을 다투던 뭐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또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물론 김건희 리스크 같은 여당의 악재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정치판을 비명행사라는 쓰나미가 덮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너무 오래 공천 파열음을 냈습니다. 문학진부터 이수진까지 이렇게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문학진부터 박용진까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0일. 이재명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여기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혁신 공천을 했다고 하면서 이재명은 흐르는 물소리를 언론이 소음이라면서 고인물 섞는 것을 외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해서 흐르는 물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로 고인물이라서 조용하지만 섞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고 옥죄어오는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되려면 이재명은 아마 이것보다 더한 일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천에서 망했습니다. 정말 아주 망했습니다. 후보들 몇 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사천으로 불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일방적인 공천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지금 비명계 컷오프에 따른 파열음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중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은 신문 칼럼에서 칼춤을 추는 망나니로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공관위 활동 브리핑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번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혁백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혁신과 통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혁신과 통합이 공천 기준이 된다? 글쎄요. 저는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지식부터 정직함, 그리고 결단력, 용기, 그리고 열정, 무엇보다도 소명의식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서 통합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임혁백은 국민의힘 공천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김건희 특검, 디올백 방탄공천, 비리공천, 특혜 의혹 연루자 공천 등 구태 공천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원로 정치학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임혁백은 혁신 공천 이후로 현역 의원 교체율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민주당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에 이른다며 자랑스럽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불출마와 경선을 통한 현역 교체는 현재 45명으로 전체 현역 의원 166명의 27.1%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역대 최하라는 국민의힘 현역 교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물갈이는 재적 114명에 37명. 그러니까 퍼센트를 바꾸면 현재 32%입니다. 아마 최종적으로는 34 아니면 35%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탈락할 분들이 있을 말입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현역 교체율 43%에 비해서 10% 정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불패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공천 파동 수습을 위해 현역 교체율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중진 용태론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실제 공천 과정에서 다선 중진 교체는 놀랍게도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6일 비명 학살의 밤 박광원, 강병원, 윤영찬, 김한정 이런 비명 현역들이 대거 경선에서 친명에게 탈락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공천혁명으로서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당원과 국민에 의해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는 없다. 물론 친명계는 이 비명계의 탈락을 두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인물교체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공천이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결국 공천이 아닌 사천은 정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선거 패배의 길을 엽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천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오른다? 그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한국갤럽이 5일부터 4일간 그러니까 7일까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민주당은 비명 행사가 표면화된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여당의 지지율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어제 비명 행사 마지막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든 박용진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공관위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박용진은 탈당하지 않고 30% 감산의 부담을 안고 경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봉주와 결선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졌습니다.
박용진이 하위 30%의 핸디캡을 넘으려면 무려 59%의 득표율이 필요했는데 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의원 평가는 누가 맡았을까요? 당시 박용진 지역조사는 문제의 리서치 DNA라는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성남시 용역을 맡았던 업체로서 최근 민주당이 ARS 경선조사업체를 선정할 때 처음엔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외부 압력으로 추가 선정됐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강북을 지역구의 승리하는 정봉주가 됐습니다. 어제 나온 경선 결과에 이변은 또 있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깝던 이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언론에서 불리는 김동아 변호사. 이 젊은 변호사는 최종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경선 멤버에 다시 들었고 마침내 마지막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 공천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언론은 총선을 30일 앞두고 비명행사 친명횡재의 상징적인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썼습니다. 김동완은 정진상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당초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청년 전략지구 오디션을 거쳐 서대문갑 경선 후보를 군지웅 전 비대위원 그리고 김규현 전 북부지검검사, 성치훈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3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치훈을 탈락을 시키고 그 자리에 김동아 변호사를 넣어서 경선 후보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결에서 다시 끼어든 김동아가 최종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11일 지역구 4곳의 경선 승리자 정봉주, 김동아, 그리고 전용기, 이영선 이 4사람 모두 친명색채가 짙습니다. 마침내 친명당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대선 후보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과 2차례 맞붙었던 박용진의 탈락은 이번 경선의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습니다. 박용진은 4년 전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인 64.45%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유치원 3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직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습니다. 첫째,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나는 공천을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공천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박용진을 이긴 정봉주를 원군으로 얻게 됐습니다. 정봉주는 4년 전 금태섭의 지역구인 강서갑이 출사표를 냈죠. 그런데 느닷없이 강으로부터 컷오프 되어버린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정봉주는 강성 팬덤의 지원을 얻고 2008년 노원갑 낙선 이후에 16년 만에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정봉주도 이재명 못지않은 강성 팬덤을 갖고 있죠. 그래서요, 이재명이 개딸이라고 하면 정봉주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딸이라고 할까요? 다음, 이 화성정 후보로 확정된 전용기도 친명계입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에 자신의 SNS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죠. 아, 친명계가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었구나. 세종갑에 공천받은 이영선은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 법률 특보를 지냈고, 이 이영선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법률특보를 지냈고 당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낙상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형사 고발을 주도했습니다. 뭐 맞아서 이렇게 다쳤다 이러면 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한 모양입니다. 그 고발을 맡은 분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이번 총선은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밀려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최후의 수단인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만 벌써 9차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뒤 총선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입니다. 언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일당이 되면 그야말로 회속 질주, 4대 계획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구현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하면 다시 시행령 정치로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주 크게 진다면 곧장 식물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남은 3년 계획을 미리 붙일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이 6일 소나무당 창당에 이어서 11일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옥중 출마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옥중 사안을 통해 요청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나무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영길 광주 출마 선언식과 인재 영입식을 가졌습니다. 황태현 소나무당 대표 권한대행은 소나무당은 송영길 외에도 호남 전역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내 총선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송영길이 옥중에서 자필 편지로 제안을 했던 연합 비례정당으로의 합류 제안이 사실상 거절되자 황태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무당을 창당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협상을 제안했는데 오늘까지 공식 대답이 없다. 이재명이 송영길을 부린 것 같다. 글쎄요, 만나게 되면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구치소 안에서 만나야 합니까? 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목 비례대표 후보 여성 2명에 대해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은 안 된다. 다른 분들을 보내라.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사건 전만 이렇습니다. 전날 공개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년 결의하나 대표 출신 전지혜 씨, 그리고 여성 농민 출신이죠. 정영희 씨. 이 전지혜와 정영희가 사실상 진보당 진영의 후보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에서는 후보 3사람을 내놓았죠. 그리고 새진보연합에서도 후보 또 3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연합에서 4분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성 2분이 사실상 진보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10일 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시민단체 목 비례대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지의 정영희 2사람은 진보당 후보로 나왔어야 하는데 일종의 눈속임을 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재추천을 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시민연합에 2사람이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연합은 친북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성 1위로 뽑힌 전지혜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라는 단체에서 청년 결의하나 대표를 맡았다고 합니다. 전지혜는 최근까지도 반일 시위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의 하나의 이사장은 이적단체로 규정이 된 범민련, 그러니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 범민련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승우라는 자입니다. 조승우는 이번에 비례연합을 주도했고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의 상임 심사위원도 맡았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통해 이런 우려를 시민단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박홍근은 그 뒤 컨셉트가 맞지 않는 후보들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시민단체 목소의 비례대표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투표 혹은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공천심사위원회 역할도 겸임하는 만큼 이 단계에서 다시 검증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요즘 조국이 자신의 이름을 딴 정당 조국혁신당 지지가 치솟자 지지율 상승세 고무되고 즐겁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대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제로. 실제 그렇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젊은 층은 조국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10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브리스크 인재영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황운하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적 기본권을 갖는 국민이다. 조국은 몇몇 보수 언론은 전두환 정권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해 어떠한 수사, 기소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없다. 그 뒤에 한 말은 조국이 왜 자기 애에 빠진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사고다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쯤 되면 면후심억은 이 나라 정신에게도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면후심억.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